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2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를 시작합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제가 평소와는 다르게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어닝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부에서는 어닝 결과만 모아서 간략하게 요약한 방송을 보내드리고요. 2부에서는 평소대로 어닝 결과 때문에 미처 빛을 보지 못한 소중한 정보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인데요. 어떠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 이번 주를 마무리하면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에 앞서서 한 가지 공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매달 첫 번째 일요일 날 미준 포트폴리오 공개 업데이트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역시도 제 포트폴리오의 변화 사항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텐데요. 자, 문제는 5월의 첫 번째 일요일이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5월 1일 날 포트폴리오 공개 영상을 보내드리지 못하고 5월 8일 날, 그러니까 한 주 늦춰서 보내드리게 됐다는 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신 어스 얼라이언스의 편집자분들께서도 주말에는 쉬셔야 돼서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 제가 포트폴리오 공개 영상을 만들 때는 그 자료는 모두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만 더 좀 딜레이가 된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된 뉴스를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의 첫 번째 소식은요. 오늘 전해드리는 뉴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골랐습니다. 바로 GDP가 발표가 됐거든요. 미국의 GDP, 1분기의 GDP 실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리세션의 공포감이 조금 사그라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될 텐데요. 안타깝게도 좋은 소식은 전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이렇게 장단기 채권 금리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뒤에는 리세션이 따르게 된다. 6번 중에 한 4번 정도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 통계적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러다가 리세션이 오는 것이 아닌가, 경기 침체가 온다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요. 굉장히 좀 글로벌 경제에 커다란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GDP의 실적 소식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기대하지 않게도 1분기부터 지금 마이너스를 보였다는 굉장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시죠. Q1의 GDP가 마이너스 1.4%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컨센서스, 지금 시장의 전망치는 1.1%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따라서 지금 성장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경제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4분기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6.9%나 전년도 대비해서 플러스를 보였던 것이 한 분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설명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GDP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 GDP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한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모든 재화 그리고 용역을 합한 값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한 국가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경제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이 구성원들이 만든 모든 소득의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이라는 것은 결국 지출을 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출의 합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이런 공식화할 수가 있는데 GDP는 그 안에 4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소비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돈, 지출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투자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축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도 다 투자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정부의 지출이 이제 GDP에 들어가고요. 네 번째는 순수출입니다. 순수출은 뭐냐면요, 수출을 더하고 그 다음에 수입을 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수입이 수출보다 크다면 이게 마이너스가 나겠죠. 따라서 이 4가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소비, 투자, 그리고 정부의 지출, 그리고 순수출, 이렇게 4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GDP를 계산한다. 이 공식을 좀 기획화시키면서 다음에 패러그래프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온 것처럼 1.4%나 GDP가 하락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Private Inventory Investment가 낮았다. 그래서 인베스트먼트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 인베스트냐면 인벤토리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인벤토리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미 좀 재고가 많이 쌓여 있어서 이 기업이
인벤토리를 채우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팔리지 않았지만 인벤토리를 늘리게 되면 그 역시 GDP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GDP 재고를 그렇게 많이 올린 기업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엑스포트입니다. 바로 수출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그 얘기는 수입이 많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Federal Government Spending, 즉 연방 정부죠. 그 뒤를 이어서 스테이트 그리고 로컬 가버먼트가 나와 있습니다. 주정부 그리고 로컬 정부. 그러니까 지금 정부 지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GDP에서 지금 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정부의 지출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at the same time 동시에 엑스포트가 수입이 늘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GDP를 구성하는 네 가지 중에 소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오죠. 따라서 소비는 조금 있다가 아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투자 부분은 이제 인벤토리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고에서 많은 재고가 쌓이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가 지출을 줄였다는 것도 하나의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수출하고 수입을 비교했을 때 수입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물론 GDP에는 악영향을 끼쳤겠죠.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심리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PCE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PCE도 역시 물가의 상승률을 우리가 이제 표시하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의 약자거든요. 그런데 보통 물가 상승률을 측정할 때 CPI를 쓰잖아요. CPY와 PCE의 차이점은 뭐냐면 CPI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주택 가격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죠. 한 40% 정도 CPI를 이루는 것이 주택 가격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PCE는요. 대도시뿐만 아니라 시골까지 다 포함한 거죠. 그래서 광범위한 경제 분야의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광범위하게 도시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의료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골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의료 비용이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20% 정도 PCE를 이루는 가격의 구성원 중에 의료비가 한 20% 정도 되는데요. 이 의료비는 반면에 CPI에서는 한 10% 정도로 비중이 줄어든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광범위한 경제의 인플레이션 지표잖아요. 그런데 7%가 상승을 했다. 1분기에 말이죠.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 전에는 6.4%였다. 따라서 4분기보다 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겠죠. 그 밑에 이제 코어 PCE가 있습니다. 코어가 앞에 붙게 되면 두 가지를 빼잖아요. 식료품을 빼고 또 하나는 이제 에너지를 뺍니다. 이 두 가지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좀 제외하고 보자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작년 대비해서 5.2% 정도의 물가 상승을 보였다. 컨센서스는 5.4였으니까요. 오히려 컨센서스 예상치보다는 조금 약한 인플레이션을 보였다는 점은 조금은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자, 비록 GDP가 1분기에 1.4% 떨어지긴 했지만 뭐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겠죠. 5월 도우가 나왔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퍼스널 컨섬션, 개인의 소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DP 같은 경우는 네 가지로 구성된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이 소비였잖아요. 소비는 오히려 2.7%가 올랐다. 따라서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세 가지가 좀 문제였지 사실 가장 앞에 있는 소비 부분은 오히려 2.7% 작년 대비해서 상승했다는 것이 이번에 키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Real Disposable Personal Income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득을 받아서 이 소득에서 생활비를 다 제외하고 남는 돈을 얘기하거든요. 이 남는 돈이 한 2% 정도 1분기에 줄었다고 합니다. 전분기에는 5.6%나 줄었거든요. 따라서 4분기보다는 이 디스포저블 퍼스널 인컴이 조금은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조금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퍼스널 세이빙이 있습니다. 저축이죠. 저축이 지금 1.21 트릴리언입니다. 1.1조죠. 자, Q1에 이렇다는 거고요. 지난 분기에는 1.39조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1분기 전에 비해서는 저축이 많이 줄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퍼스널 세이빙 레이시 있습니다. 저축률이거든요. 저축률이 지금 현재 6.6%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7.7%였거든요. 따라서 이 6.6%가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ersonal Saving Rate이라고 나오죠. 저축률, 미국의 저축률이고 1960년부터 21년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미래에 보시면 2015년에 7.4, 2016년에 6.3, 2017년에 6.7이고요. 2019년이 궁금해지죠. 왜냐하면 코비드 바이러스 팬데믹이
충격이 발생하기 바로 전에잖아요. 7.6% 정도를 2019년에 보였습니다. 따라서 7%가 넘어갔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6.6%로 떨어졌으니까 지금 과거의 평균보다 약간 낮지 않은가, 그래서 조금씩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저축률이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떨어진다. 평균보다 약간은 떨어지는 추세를 보인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하라. 지금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오늘 발표된 이 수치는요, 어드밴스 에스티메이트다. 예상치라는 겁니다. 따라서 GDP는요, 보통 3번에 걸쳐서 발표가 되거든요. 첫 번째 예상치, 두 번째 예상치, 그리고 확정치가 세 번째 발표를 하면서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나온 수치는 변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예상치는 5월 26일 날 발표가 되는데 이거 역시도 파이널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도 1분기의 수치가 약간은 변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마이너스를 보였다는 것은 리세션이 오는가 좀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기사의 제목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 GDP를 이루고 있는 네 가지 중에서 소비는 다행히 올라갔다. 2.7% 올라갔다는 것이 오늘 이 기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틀 연속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이번에 또 호재 한 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번 기사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게임 회사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최종 승인이 난 것 같습니다. 스탁홀더즈니까 주주들이죠. 주주총회를 해서 어프루브 됐다. 승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95 퍼 쉐어, 한 주당 $95를 주고 인수할 것이 드디어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목요일 날 스페셜 미팅을 통해서 주주총회, 임시총회라고 부르죠. 보통 이 미팅을 통해서 확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주주 중에 반대한 사람이 2%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More than 98%니까 98% 이상의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페이버를 했다. 그래서 이번 딜을 찬성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딜이 완전히 완료가 되는 것은 클로즈라 그러죠. 이번 딜이 끝나는 것은요, 언제 완료가 되냐면 2023년 6월 30일 회계 분기가 완료되기 전에 완료가 될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이번에 전해졌습니다. 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번에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업계에서 지금 3위 기업이 돼버렸거든요. 굉장히 엄청난 규모로 성장을 한 거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엑스박스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게이밍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인수건이 이번에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더욱이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클라우드 게이밍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게임 DVD 같은 거를 사지 않아도, CD를 사지 않아도 그냥 언제 어디서나 내가 컴퓨터나 아니면 모바일을 통해서 클라우드 안에 존재하는 게임을 자유롭게 즐길 수가 있다. 구독 모델이죠. 그래서 월정액을 내고 내가 원하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런 클라우드 게이밍에 집중을 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갖고 있는 수많은 타이틀들, 정말 재미있는 게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것을 다 확보하게 됐다는 것이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의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집중하는 여러 가지 혁신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잖아요.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 게임 기업의 토대를 두고 그 이상으로 범위를 넓혀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로블록스 같은 기업을 메타버스의 선두주자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기업이 지금 현재는 게임 기업에 불과하지만 결국은 이 플랫폼을 확장하면서 하드웨어라든지 아니면은 기술력을 계속해서 확장시키면서 진정한 메타버스로 성장할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죠.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게이밍의 테크놀로지를 도입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향후에 꿈꾸고 있는 메타버스로의 전진이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어닝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어제 시장에서도 2% 넘게 올라갔거든요.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인수가 완료되고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스퀘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름을 이제 블록으로 바꾼 기업이죠. 이 블록에서 또 하나의 좋은 뉴스가 들려오면서 어제 주가가 4.7%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블록이 가지고 있는 스퀘어, 머천트 베이스 비즈니스다. 자, 일단 블록이라는 기업에서 잠깐 리마인드를 드리면요, 세 가지의 비즈니스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두 개였는데 세 개로 늘었죠. 첫 번째는 스퀘어라고 부르는 거고요. 스퀘어는 영세 상인들을 위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예전에
정사각형 모양의 이렇게 작은 기기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노점상들도 이제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혁신적인 기업이 바로 스퀘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퀘어가 하나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바뀌고 이름이 이제 블록으로 변경이 된 거죠. 자, 블록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비즈니스 영역은 우리가 캐시앱이라고 부르는 우리 개인 간의 이제 송금 서비스를 담당하던 그런 앱이었죠. 처음에는 이렇게 송금 서비스만 하다가요, 이제는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하면서 은행 업무까지 대부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인수한 기업이 있죠. 애프터페이입니다. 애프터페이의 비즈니스 모델은 Buy Now, Pay Later. 그래서 물건은 지금 사고요, 대금은 천천히 할부를 통해서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비즈니스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블록이라는 기업인데, 그 중에서 오늘 기사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퀘어 비즈니스 영역에 관한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스퀘어가 인트로듀스라는 것은 이제 런칭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런칭했냐면 스퀘어 론을 런칭했거든요. 론은 뭐냐면 대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출 서비스를 이번에 런칭했구나. 캐나다에서 런칭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목요일부터. 자, 그리고 이번에 런칭된 스퀘어 론은요, 스몰 비즈니스, 영세 상인들을 얘기하죠. 영세 상인들이 굉장히 빠르게 그들이 원하는 펀드를 가질 수 있게, 따라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스퀘어가 직접 서베이를 하나 진행을 한 것 같은데 그 결과를 좀 살펴보시면요, 7 in 10이니까 10명 중에 7명의 캐나다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 상인들의 오너들이요, never used,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전통적인 대출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필요할 때 어떻게 빌리는가? 46%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냥 크레딧 카드로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이제 영세 상인이라서 커다란 금액이 필요 없다라 해도 뭐가 필요할 때 좀 대출을 받으면 적은 이자율을 가지고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냥 크레딧 카드로, 신용카드로 긁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한 5명 중에 1명은 어떤 식으로 돈을 빌렸냐면 친구한테 빌리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한테 빌렸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금 상황이 열악하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번에 런칭된 스퀘어 론은요, 이미 미국 그리고 호주에서는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런칭한 지 좀 됐죠. 자, 그래서 이미 얼마나 많은 금액을 빌려줬냐면 90억 달러를 이미 빌려줬고요. 그리고 이미 대상으로 해서 빌린 사람들의 숫자가 46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46만 개나 되는 비즈니스에서 이미 이 론을 이용을 해서 크고 작은 금액을 지불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평균 론 사이즈가 납니다.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대출을 빌렸냐면요, 6,750달러입니다. 따라서 한 800만 원 정도가 되나요? 8,900만 원 정도의 작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그런 대출 금액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가게를 좀 새롭게 단장한다든지 새롭게 테이블을 바꾼다든지 장비를 하나 산다든지 뭐 이럴 때 가볍게 쓸 수 있는 그런 대출, 1,000만 원 이하의 대출을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블록이 제공하고 있는 스퀘어 론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 데이터를 이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트랜잭션 데이터가 뭐냐면요, 결제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제 데이터를 얘기하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블록이 가지고 있는 스퀘어라는 비즈니스 영역은요,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죠. 결제 서비스만이 아니라 POS 시스템도 제공을 하고, 따라서 하나의 비즈니스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훤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어느 정도의 결제가 일어나고 매달 어느 정도의 수익, 매출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스퀘어의 안에 저장이 돼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비즈니스 오너는 어느 정도의 돈을 빌려줘도 안전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자료가 다 마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페이퍼워크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과거의 매출 자료 그리고 이익 자료 뭐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해서 즉각 대출을 해줄 수 있고 굉장히 쉽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해주면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스퀘어 쪽에서도 안전하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는 상인 입장에서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쉽게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스퀘어는 런칭을 했다. 스퀘어 뱅킹 그리고 스퀘어 론즈. 스퀘어 론즈는 이제 스퀘어 뱅킹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2021년 7월 달에 런칭을 했으니까 아직 런칭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죠. 1년도 되지 않았지만 무려 46만 명이 넘는 상인들이 이미 대출을 받았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기하급수적으로 이 수요가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기대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준비된 기사는 발레에 관련된 굉장히 짧은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발레라는 기업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테슬라에 니켈을 제공하는 그런 계약을 따낸 기업이잖아요. 자, 발레가 이번에 1분기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가 들어있어서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자, 1분기의 어닝 실적은 프로핏이 많이 줄었다고 나오죠. 따라서 프로핏의 실적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다행인 점은 시장의 전망치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어서 전망치는 간신히 넘어섰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주가를 보시면 3.66% 오히려 올라갔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지금 4월 27일이니까 하루 전에 방송을 찍기 하루 전에 발표가 된 사항이고요. 자, 중요한 게 여기 나옵니다. 빅뉴 바이백 프로그램이 런칭이 됐다. 굉장히 좀 커다란 규모의 새로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이번에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기사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고 계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요. 500밀리언이니까 5억 주입니다. 지금 발레의 주가가 낮긴 하죠. 17달러 정도에 머물러 있는 주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 주당 17달러지만 무려 5억 개를 사들인다. 따라서 앞으로 1년 반이죠. 18개월 동안 10% 정도의 아웃스탠딩 시어니까 지금 발행되어 있는 주식 개수의 한 10% 정도를 자사주 매입을 해서요, 소각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를 쉽게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1년 반 동안 실적에 만약에 변화가 없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멀티플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주가가 가만히 앉아서 10%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 주당 순이익을 우리가 보통 EPS라고 부르잖아요. 순이익 나누기 발행되어 있는 주식이죠. 근데 EPS가 10%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커다란 호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4월 2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길만에 일하고 있는 제니 하링턴이라는 전문가인데요. 굉장히 좀 말씀을 조리 있게 잘하시고 힘있고 좀 자신감 있는 어투로 표현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재밌게 시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종목을 선택할 때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부분이고요. 또 한 부분은 펀더멘탈이라고 부르는 수치적인 분석이죠.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너무 스토리에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그 논지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에서 밸류 인베스팅을 배우면서 좀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이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동안 내가 너무 밸류에이션 쪽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구나, 너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쪽에만 집중을 했구나라는 반성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시킹알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치적 분석을 굉장히 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당연히 텔라닥이었습니다. 어제 텔라닥의 주가가요, 한때는 48% 넘게 빠진 적이 있다가 결국은 40% 정도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텔라닥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부분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어떻게 보면 텔라닥이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 펀더멘탈을 좀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반성을 해보고요. 하지만 지금 주가에서는 텔라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이 사실 밸류에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텔라닥을 팔아버릴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텔라닥의 주주로서의 마음 자세다. 오히려 몇 주 더 추가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분의 한번 말씀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우리가 투자 종목을 선택할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면 조금 더 리스크가 적은 그런 종목 선정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취지에서 함께 시청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 don't know, Jenny, how many of these stories we have to have before we finally realize that anything that had massive demand, specifically because of the pandemic, is not ever, arguably, going to have that level of demand out of the pandemic. Right. If you couldn't go to the doctor's office during the pandemic, you were happy to use Teladoc. One of the things that you're going to want to do outside of the pandemic is actually go see your doctor, not see the doctor over a video screen. So I don't understand why this story is so hard to get. You could see it from Peloton. Was that story hard to get?
Netflix, was that story hard to get? What's the next one? The key word you're using here is story. And we need to think about the fact that a Peloton, a Teladoc, they're trading on the story, right? They're not trading on the valuation. And so you're right. Let's say that Teladoc is innovative and that some part of people will always use Teladoc or at least have part of their medical, I don't know, repertoire of doctors' appointments in the future through Teladocs. But they are going to want to see their doctor. So we know that going forward, we're probably going to be less digital than we were in the worst of the pandemic. But again, there's the story and there's the valuation. And what we continue to see over and over right now is that the stories are not good enough to support the share price. We need the valuations to kick in. So there's a big difference. And Steve actually used a word, discipline. And that's another word that I'd pick on, which is, what is the discipline, right? Is the discipline just to increase positions, or is the discipline to say, hey, we invest in innovation, but we do that at the right price for companies that are making money? So you can look at a Zoom, which is going to earn about $4 a share and is trading right now at about $100. That's a 25 times multiple. That has real earnings. Like, where is the difference there between a Teladoc that's just a story with no earnings and a Zoom where there's earnings and a real valuation? And I think that we need to remember this year, stories are out, valuations are in, and the stories, yeah, they were, as you said, Scott, they're not going to get better than what they were. They might have a long runway, but they're never going to be as glossy and as perfect as they have been. Well, look,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the question is how much more do these valuations of companies like this need to come in, right? They correct so severely, and then you say, okay, it's come down a lot. Maybe it's time to buy. The market, and then the earnings and the fundamentals come out, and then it's like, no, maybe they need to correct even more. And that's the great unknown, as Jenny so aptly says. I mean, what price are you willing to pay? And the market's trying to figure that out.